마선루에 세 남자가 보입니다. 두 남자는 가겠다는 진소환을 막고 싶어 하는데 진소환은 가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진소환은 자신이 있었던 건무단을 찾아가려는 것인데 고아였던 자신을 거둬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보답하고 원수는 갚겠다고 하네요. 원한을 갚는다는 진소환을 보며 비웃는 그의 스승. 그들이 보기에는 아직 진소환은 한참 어린이였습니다. 그때 한 스승이 자신의 무기를 진소환에게 넘기고 진소환은 받을 수 없다면서 거절을 하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스승 역시 자신의 부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강호는 무서운 곳이라면서 제자를 걱정하네요. 그렇게 스승과 작별 인사를 마친 진소환입니다. 진소환은 건무단을 찾아 서흥로로 향하고 마침내 건무단이 있던 월야루 앞에 도착했는데요. 과거 자신이 지내던 당시를 회상하는 진소환. 이제는 다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도 자신이 알던 때와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나마 자신이 알던 곳인 개두객잔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객잔의 문을 열자 웅성대는 사람들. 모두 처음 보는 진소환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소환은 이런 거친 분위기마저 반가워하네요. 점소희 도고는 진소환에게 주문을 받는데 어렸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진소환을 못 알아보는 모습. 곧 근처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소환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내들의 눈빛을 느끼고 그들은 곧 진소환에게 말을 걸어오는데요. 도전을 의미하는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옷이 한 벌뿐이라는 진소환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 남자. 진소환은 그저 고향이라 돌아왔다고만 말합니다. 개두객잔 맞은편인 월야루가 고향이라고 하죠. 기류 출신이었냐면서 진소환을 깔보는 남자. 무의단이 아니라 건무단이라고 발끈하는 진소환. 남자들은 자신의 소속이었던 건무단마저 깔보는데요. 진소환은 술 한잔 대접하겠다면서 앞에 앉으라고 합니다. 남자는 별 생각 없이 진소환의 앞으로 향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앉게 되는데 술은 이야기값이라고 생각하라는 진소환. 건무단은 오랜만이라며 회열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자. 10년 전 회열문이 건무단의 손을 뻗었다는데 명분을 만들어서 건무단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건무단은 회열문에게 당해 망하고 말았는데 평소 눈여겨보던 여인들을 끌고 갔다고 하는 회열문주. 그 말을 듣고는 분노를 삼키는 진소환의 모습. 진소환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기 시작하는 남자인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자를 붙잡는 진소환. 남자들에게 회열문이냐고 물어보는데요. 남자는 겁에 질려 자신들은 회열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남자의 아우들은 뭣도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두향이라는 여인을 자신들이 빼돌렸다고 자랑을 하고 진소환은 남자들이 회열문 사람들이라는 걸 눈치채는데요. 그렇게 회열문 잔당들을 손쉽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흑도 문파들의 적개심을 가지게 되죠. 한편 회열문 오제철 패거리들이 당한 걸 보게 된 도곤. 진소환은 당황해하는 도곤을 부르는데요. 못 알아보냐는 말에 도곤은 진소환이 몽아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오랜만에 본 몽아를 반가워하는 도곤이네요. 진소환은 그동안 사부에게 납치당했으며 여러가지 실험을 당하면서 살아왔었죠. 도곤은 건무단 사람들이 진소환을 찾았었다고 하네요. 진소환은 도곤에게 시체 처리를 부탁하고 자신은 월야루로 간다고 말하는데요. 도곤은 혼자서는 회열문에 덤비는 건 무리라고 하지만 걱정해줘서 고맙다면서 혼자 월야루로 향하는 진소환입니다. 흰옷을 빼입고 월야루로 가는 진소환. 건무단 시절 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있는지 동태를 살피는데 그런 아이들은 없지만 일단 들어오라는 남자. 안에서는 월야무희단의 공연이 한창인데 건무단의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진소환. 진소환은 높은 층에 있는 누군가를 노려보고 그자는 바로 월야루주였습니다. 진소환은 그가 월야주루라는 말을 듣고는 발걸음을 떼고 계단 앞에서 무사들이 진소환을 막아서는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통과시켜 줄 리가 만무했죠. 그때 소란을 듣고 월야루 뒤도대주 추사혁이 등장하고 월야루주를 보겠다는 진소환을 막아서는데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월야루주가 진소환을 올려보내라 합니다. 그렇게 월야루주의 방으로 향하는 진소환. 냅다 자리에 털썩 앉아버리는데요. 겁도 없이 그가 주는 술잔마저 한 입에 들이키고 그것을 본 월야루주는 애송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데 바로 술잔에 독을 탔던 것이었죠. 진소환은 그가 술에 독을 탄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무색무취의 독을 알아차린 것에 놀라는 월야루주. 큰일이 일어날 것 같자 월야루주는 치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미 독을 마셨으니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독제 따위는 필요 없다는 진소한. 자신의 차례라면서 내공을 사용하는데 밖에 서있던 자신의 무사들이 전부 쓰러지고 추사형마저 독에 당해 부들부들대는데 심지어는 월야루주마저 독에 당해 쓰러지고 맙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소한의 독에 당하고 만 것이죠. 월야루주는 처음 보는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던 거냐고 묻고 먼저 독을 탄 것은 너라면서 받아치는 진소한. 자신을 죽인다면 회열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데 진소한은 자신이 현월검무단에 속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독에 당해 있던 추사역이 사력을 다해 일어서고 얘기하느라 정신 팔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진소한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움직임으로 추사역의 검을 막아내는 진소한. 추사역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월야루주도 단검을 들고 진소한을 찌르려 하는데 멍청하게도 가까운 거리라고 안심한 것인데요. 순식간에 월야루주의 몸을 반토막 내는 진소한. 그렇게 월야루를 먹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추사역은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의 진소한인데 월야루를 접수하기 위해 추사역을 살려주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진소한의 밑으로 들어가는 추사역입니다. 진소한은 추사역에게 환단 하나를 넘기고 독약이라면서 보험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야루의 창고 열쇠를 전부 넘겨받는 진소한. 경매 창고의 물품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는데요. 백년하수호 같은 하품들은 그냥 먹어치웁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방에서 운공을 하고 있는 진소한. 회열문이 변고를 알아채는데 2에서 3일 정도가 걸린다는데 진소한은 월야루 직원들 중 그만두고 싶은 자들은 내보내고 그만두는 사람에게 급여의 10배를 챙겨주라고 합니다. 회열문에 돈을 써야 한다니까 20배를 챙겨주라고 하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월야루의 일을 그만두고 추사역은 혹시 함께하는 분들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혼자라는 말에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열문은 동원할 수 있는 병력만 수백 명인 거대한 집단이기 때문. 한편 진소한은 추사역에게도 떠나라고 하는데 자신이 먹은 독약이 생각난 추사역. 깜빡하고 잊고 있었다고 말하는 진소한인데 추사역에게 목함에서 꺼낸 환단을 보여주고 그것을 허겁지겁 받아서 한 입에 먹는 추사역. 사실 그건 독약이었다면서 추사역을 놀리는 진소한이네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술을 마시는데 냅다 앉아서 자신도 한 잔 달라는 추사역. 진소한을 노려보면서 술을 벌컥벌컥 마셔대고는 잔을 내리치면서 자신은 안 떠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진소한의 첫 수화가 생긴 것이죠. 진소한도 나름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한편 회열문에서도 월야루의 일을 알게 되고 사내 한 명에게 월야루를 뺏겼다는 것에 분노하는 회열문주. sak풍대주 정길도가 자신이 갔다 오겠다는데 정길도는 자신이 월야루를 차지하고 싶어한 것이죠. 한참 뒤 저녁 때 서흥로 시장. 진소한은 추사역과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 나타난 정길도와 일당들. 추사역은 저들이 회열문이라고 말을 하고 가는 방향을 보니 월야루로 가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손님을 맞아야 한다면서 월야루로 가자는 진소한입니다. 정길도는 월야루의 문을 걷어차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일당들의 보고. 그때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누군가가 보이고 바로 월야루의 주인인 진소한이었죠. 일당들은 누군지 몰라본 채 오늘 장사 안 한다며 나가라고 하고 진소한은 추사역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 그제서야 진소한임을 알아챈 정길도. 수하들을 시켜 진소한을 공격하는데요. 맨손으로 수하들의 검을 받아쳐내는 진소한. 수하들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고는 매우 놀라는 추사역입니다. 심지어 병장기는 사용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정길도는 자신이 나서며 원하는 게 있냐고 묻고 진소한은 회열문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답해줍니다. 정길도는 되도 않는 잔머리를 굴리며 문주를 만나게 해주겠다는데 당연히 그런 수법에 통하지 않는 진소한. 정길도는 진소한에게 검을 들고 덤벼드는데 자신의 수화를 진소한에게 던져버리고 틈을 만들어서 일격에 처치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장법으로 수화를 쳐내는 진소한. 그 힘에 짓눌려 뒤로 날아가는 정길도인데요. 그리고 발길질 한 방에 정길도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남은 수하들에게 도망가라며 문을 열어주는 진소한. 시체들 가지고 꺼지라면서 관용을 베푸는 모습. 회열문주에게 직접 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길도 패거리들이 월야루를 빠져나가고
추사역은 왜 다 처리하지 않았냐고 묻는데 회열문주를 끌어들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편 누군지도 모르는 사내에게 정길도마저 당한 소식을 듣고 회열문주는 모든 병력을 집합시키는데요. 그렇게 월야루로 향하는 회열문 전 병력. 그 시각 진소환은 운공을 하고 있고 추사역이 회열문들이 왔다고 진소환에게 말하는데 그때 밖에서는 회열문 일당들이 진소환을 부르고 진소환은 무의복을 입고는 밖으로 나가는데 그의 앞에 보이는 회열문 수백 명의 무사들. 진소환이 무의의 옷을 입고 나온 것을 보고는 다들 미친놈이라고 비웃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두 자루검을 빼들고 내려가는 진소환. 순식간에 무사들의 사이로 뛰어들고 이렇게 자신만의 학살을 시작하는데요. 손쓸 틈도 없이 당하고 있는 회열문의 무사들. 적은 한 명이라고 한꺼번에 덤벼들으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말단 무사들이 한 번에 덤벼들어 보는데 회열문주는 고작 건무에 당하는 이들이 볼썽사납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사들의 발밑으로 퍼져나가는 운무. 진소환은 독공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알던 몽화가 이 정도의 고수가 되었을 줄은 몰랐던 회열문주. 진소환은 죽기 싫은 자들은 물러나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회열문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회열문주로 가는 길이 뻥 뚫리게 되고 회열문주는 진소환에게 원하는 걸 말해보라는데 자신을 이 자리에서 죽인다면 회열문의 재산을 얻지 못할 거라고 하고 진소환은 순식간에 그런 회열문주한테 접근하고 개소리는 끝났냐면서 죽일 기세인데요. 그러자 회열문주는 건무단 사람들의 행방을 알고 싶지 않냐고 하고 진소환은 그 말을 듣고는 멈칫하는데 틈이 보이자 자신의 검을 휘두르는 회열문주. 그런 얄팍한 수법에 당할 리 없는 진소환입니다. 회열문주는 진소환의 검기에 당하게 되고 순식간에 내상을 입고는 피를 토하는 모습. 그러자 회열문의 간부들이 진소환에게 덤벼드는데 5명의 공격을 여유롭게 받아내는 진소환. 회열문주는 이 독재를 먹은 자신들에게 독공은 의미가 없다고 하고 진소환은 그 말을 듣고는 확신하냐면서 독물을 뿌리는데 독에 중독되어 쓰러지고 마는 회열문주. 이어서 다른 간부들마저 독에 중독되고 맙니다. 이들이 회열문의 주요 간부들이라는 걸 눈치챈 진소환. 순식간에 간부들을 전부 베어내고 마는데요. 그제서야 죽음을 느끼고 헛소리를 하는 회열문주. 하지만 진소환은 그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고 회열문주는 건무단 계집들의 행방이 궁금하지 않냐며 자신이 다 죽였다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소환에게 무참히 당하는 회열문주. 문주가 당한 것을 보고 무사들은 당황해하는데 진소환은 혼자서 회열문을 무너뜨린 것이죠. 다음날 월야루에 현월단이라는 현판을 붙이고 진소환은 건무단 식구들의 행방을 알고 싶어합니다. 한편 서금표국의 후계자가 진소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그들 역시 회열문에 당한 월야루와 비슷한 사정이었죠. 진소환은 추사역에게 모든 일을 일임합니다. 그때 한 무사가 개두객잔 점소이가 찾아왔다고 하고 도곤은 음식을 싸들고 이곳으로 온 것인데 진소환은 도곤에게 현월단의 주방을 맡아달라 하고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도곤인데요. 진소환에게 얼마나 강한 거냐며 듣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소환은 자신의 사부가 4대 악인이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도곤이 놀라는데요. 백도에서 4대 공적이라고 불리는 고수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현월단으로 들어오기로 하는 도곤이네요. 한편 흑도 지역에는 회열문과 같은 놈들이 수두룩하다는데 북풍검랑과 태룡회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물론 진소환은 그들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그 시각 태룡회주 이마성은 진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군사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군사는 진소환에게 무영비도라는 살수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살수도 딸려서 보낼 거라고 하네요. 한참이 지난 뒤 현월단. 추사역은 진소환을 보러 왔는데요. 앞으로 호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추사역. 그 말을 듣고는 살수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호의를 설 놈들 실력 좀 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연무장에 추사역의 부하들이 모이고 진소환은 최선을 다해 덤벼보라고 말하는데요. 자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난 부하들. 그중 한 명이 자신만만하게 먼저 덤벼보겠다는데 검을 뽑고는 진소환에게 달려드는 부하. 하지만 진소환은 일격에 검부터 두 동강 내버리고 검 손잡이로 부하를 눕혀버리는 모습. 그걸 본 부하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사역에게 덤벼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추사역의 얼굴은 망가져 있고 부하들은 전부 넝마가 돼서 널브러져 있네요. 진소환은 살고 싶다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으로 산책을 나온 진소환. 거리를 거니는데 맞은편 누군가가 다가오고 그들은 진소환의 앞에 서서 멈추는데요. 진소환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사내의 모습. 부푼검랑이라고 들어봤냐고 묻는데요. 부푼검랑이 선물을 보냈다면서 서찰 하나를 주는데 검랑이 자신과 손을 잡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전표로 준비한 10만 양이라며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 봉투 안에는 이상한 생물이 들어있었는데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청사가 진소환의 손을 물어버렸죠. 이들은 진소환을 노린 살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청사의 독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꺼지라는 진소환. 봉투를 준 남자가 수리검을 들고는 덤벼드는데 모자를 쓴 남자와 함께 진소환을 협공해보지만 손쉽게 두 사람을 막아내는 진소환. 이들은 진소환이 당한 청사의 독을 믿고 있는 듯한데요. 진소환은 이들이 부푼검랑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챕니다. 남자들은 연막탄을 뿌려 시야를 막고 자신들의 비기를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모자 쓴 남자는 당연히 자신의 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연막이 걷히자 자신의 동료가 피를 토한 채 누워있었죠. 독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당황하고 진소환은 이들이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는데 진소환에게 검을 뽑아 덤벼드는 모자 쓴 남자. 하지만 일격에 자신의 팔을 잃게 됩니다. 진소환은 전의를 잃은 그를 쳐다보면서 살려주겠다며 누가 보냈냐고 묻는데요. 무영비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남자를 처치해버립니다. 자신을 어디선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멀리 떨어진 한 집의 2층. 무영비도는 망원경으로 진소환을 지켜보고 있었고 진소환을 엿같은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소환은 현월단으로 돌아간 뒤 추사역에게 검랑과 태룡회주를 부를 방법이 없냐 묻고 추사역은 폐왕회라고 답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열렸던 천양흑도의 수장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폐왕회에 참석할 수 있다면 인류 조직이었다고 하죠. 진소환은 폐왕회를 다시 열 준비를 합니다. 그날 밤 술을 마시는 진소환을 쳐다보는 무영비도.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경도 안 쓰는 모습에 화를 내고 진소환은 연무장 바닥에 냅다 누워버리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무영비도 품속에서 암기를 꺼내 진소환에게 날려버리는데 빠른 몸돌림으로 암기들을 피해버리는 진소환. 위로 피해낸 모습을 본 무영비도는 자신의 절기인 분사비도를 사용하는데요. 그러자 공중에서 백선을 사용해 무공을 펼치는 진소환. 무영비도의 암기들을 전부 무력화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애초에 죽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생각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무영비도. 공격해보지만 자신의 공격을 부채 하나로 막아내는 진소환. 그렇다고 공격을 멈추면 자신이 죽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내상을 입고 피를 토하는데 무영비도는 살려준다면 협조하겠다고 하고 진소환은 웃으면서 늦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자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의뢰 내용을 낱낱이 말해주는 무영비도. 진소환은 직접 죽으라는 듯 검을 발로 차고 결국 무영비도는 자결을 종용받게 됩니다. 한편 살수들이 의뢰를 포기했다는 걸 들은 태룡회주 이마성. 진소환이 무영비도를 죽였다는 것도 듣게 되는데 심지어는 자결을 종용받은 것까지 알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폐왕회를 예정보다 앞당기게 되는데 이마성도 이제는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마성은 진소환에게 서찰을 하나 보내고 현월단에서 폐왕회를 열기로 했다는 건데요. 폐왕회가 열리기 전 진소환은 수하들을 집합시키고 이제는 수하들의 눈빛이 어느 정도 살아난 것이 보이네요. 진소환은 수하들에게 술 한 잔씩 주겠다는데 수하들은 진소환의 술을 받기 위해 잔을 들고 진소환은 한 명씩 잔을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에 비해 자신들은 여기 있는 6명이 전부지만 자신이 전부 정리하겠다면서 수하들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렇게 신뢰의 잔들을 나눠 마시는 모습입니다. 폐왕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고 많은 무사들이 서흥로로 집결하는데요. 각 집단의 수장들 역시 현월단으로 들어갑니다. 추사역은 수장들만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그곳에는 큰 원탁자가 하나 놓아져 있었는데요. 먼저 기다리지 않는 진소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장들이 전부 탁자에 앉아 기다리고 마침내 진소환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데요. 오동문주는 웃으며 회열문을 처리한 걸 축하한다면서
덕분에 자신의 사업들의 수입이 줄었다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모인 천양흑도는 사업적으로는 공동체라며 자신이 서흥로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데 서흥로의 일부를 점거하겠다는 것이냐 묻는 진소환. 하대를 하는 진소환에게 역정을 내는 암혼문주. 진소환은 앉아서 떠들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는데 너희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차례대로 덤비는 것, 두 번째는 한꺼번에 자신에게 덤비는 것이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검랑. 자신은 그에게 1대1로 가르침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소환에게 검을 휘두르는 검랑. 물론 손쉽게 막아내는 모습의 진소환입니다. 병기를 들고 검랑을 휘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검랑은 공격은커녕 방어에도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때 암혼문주는 협공을 할 생각을 하고 검랑의 공격에 뒤로 물러나는 진소환을 보고는 지금이다 싶어 협공을 시작하려는 문주들. 셋이서 함께 진소환을 공격하는데요. 씩 웃으면서 암혼문주를 순식간에 두동강 내버리는 진소환. 하지만 오독문주의 공격을 허용하고 마는데 오독문주는 자신의 오독을 맞았으니 얼마 못 버틸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진소환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은 두 문주를 부르고 아직 너희는 정하지 않았냐고 묻는데 그 말을 들은 응주문주는 즉시 무릎을 꿇고 태룡해주 역시 진소환의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싸우던 검랑 역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순식간에 혼자만 남게 된 오독문주. 진소환은 새 문주들을 부르고는 오독문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오독문주를 향해 다가가는 새 문주들. 셋이서 오독문주를 협공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오독문주여도 새 문주들의 합공은 벅찼고 태룡해주는 내공을 사용해 일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오독문주는 파란 쪽을 잃게 되고 점점 힘이 딸리게 된 오독문주는 결국 문주들에게 당하고 말죠. 진소환의 명령을 완수한 새 문주들. 진소환은 병력을 회군시키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날 밤 현월단에 모여있는 네 남자. 진소환을 제외하고는 다들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진소환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일단은 살려두고 보자고 생각을 마칩니다. 취해있던 이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닫는 문주들. 진소환은 태룡해주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지 않냐고 하고 태룡해주는 건무단의 일원을 요마가 제자로 걷어갔다는데 그 말을 듣고는 요마를 쫓을 생각을 하는 진소환이죠. 요마는 자신의 젊음을 위해 제자들을 흡수하는 악인. 누가 요마의 제자로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장안 흑도. 요마가 있다는 말에 한 달 동안 수색했지만 찾지 못한 진소환. 그때 한 여인이 진소환에게 접근하는데 술을 마시자는 여인을 내쳐버리는 진소환입니다. 그런 진소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 자신의 사저에게 진소환이 여인을 거절했다면서 말하는데 사저는 진소환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사매가 보기에 사저의 오늘은 조금 이상해 보인다는데 사저는 사매에게 사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본 적이 있냐 묻고 그녀는 사저들이 사부에게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들을 찾는 다른 여인이 등장하고 사저는 남은 숨을 마시고 일어나겠다는데 이름 없는 흑도 방파에서 구해줬다는 사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몰래 듣고는 관심이 생긴 진소환. 합석하자면서 여인들에게 접근하는데요. 진소환은 건무단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여인을 살펴보고 자신은 태룡회에서 남장 여인으로 목숨을 감춘 사람을 찾는다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매우 놀라는 여인의 모습. 진소환은 자신은 현월 건무단에서 왔다고 합니다. 몽아라는 이름을 듣고는 자신은 다머리라고 말하는 여인. 건무단 사람들은 몽아를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10월이가 아끼던 동생이라면 자신에게도 동생이라는 진소환. 다멀은 그런 진소환에게 감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보이며 진소환에게 오라버니라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매우 놀라는 두 여인들. 다멀은 진소환에게 자신의 사부가 알면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사저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감정이 없어 보이는 다멀의 부탁에 놀라는 사저. 한편 진소환은 그들의 사부가 요마라는 것을 눈치채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신법마저 아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마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의 내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는 요마의 제자들. 막내 제자는 사부를 욕하는 말에 반박을 해달라는데
아무래도 사저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던 것 같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는 막내인데, 그때 요마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담얼은 진소환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는데요. 악인의 제자 진소환, 흑도가 지배하는 고향에 돌아오다. 칼에 취한 밤을 걷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9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헌터 랭킹 1위인 김준우. 그런 그를 취재하기 위해 온 많은 기자들. 준우는 무게를 잡으며 토벌에만 집중하고 싶다는데 괜시리 시민들을 들먹이며 이미지 메이킹을 해줍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는 던전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청소팀 폭행 사건에 대해 말을 꺼내는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 그 얘기를 꺼낸 이는 단 한 명뿐이었죠.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이야기에 놀라는 준우. 누군지는 몰라도 자신을 적대시하는 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자들은 수군대기 시작하고 불쾌한 루머라면서 발을 떼는 준우. 대한민국 이능차원관리협회. 협회에서는 이능의 힘을 가진 이들을 모아 4개의 팀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인 토벌을 맡는 게 작전팀, 소위 말해 헌터였습니다. 그리고 헌터 최정예인 작전 1팀의 리더인 준우. 하지만 한 사람의 폭로로 인해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폭로한 사람은 바로 사건의 인물인 박근태의 아들. 준우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팀원은 왜 그랬던 거냐고 묻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충돌한 적 없지 않았냐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 협회에 도착하면 박근태를 불러오라고 하는 준우입니다. 그때 반대편 차선의 트럭이 준우의 차 쪽으로 난입하고 사고가 나기 일부 직전인 상황. 준우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스킬을 사용하는데 스킬로 간신히 죽음의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나가보는데 땅에서 솟구치는 이상한 장치들. 대이능용 포박장치가 준우의 몸을 속박하고 사고가 날 뻔한 트럭은 다시 준우를 향해 달려오는데 그렇게 속박당한 채 양쪽으로 자동차와 부딪히는 준우. 곧이어 엄청난 폭발이 현장을 덮치는데요. SSS급 헌터인 준우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준우를 노리는 무장한 복면인들. 준우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무릎 꿇은 준우의 머리를 겨누는 토벌용 이능운용 총기 타이탄. 그렇게 준우는 머리에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준우의 시체가 다리 밑 바다로 떨어지고 준우의 시스템 창에서는 히든 스킬 업보가 발현하는데 그렇게 1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준우입니다. 전생의 업보에 따라 직업은 청소부가 되어버렸죠. 10년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준우. 뭔가 이상해진 전생의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깨어나는데 시스템 창을 보고 자신이 회귀한 것을 깨닫고 해제 조건은 5년 안에 국제이능협회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는 것. 말도 안 되는 해제 조건이었죠. 실질적으로 전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리였습니다. 업보 따위 무시해보려고 하는 준우. 하지만 전생에 자신의 스킬들은 죄다 잠겨있고 진짜 청소부 일이라도 해야 하냐고 낙담하는 준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자들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민간 길드인지 협회 인물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받아보자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출근하지 않은 준우에게 전화를 해본 것이었죠. 박근태 팀장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준우. 전생에서 들었던 이름을 듣고는 출근한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전생에 자신을 죽인 게 박근태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준우. 전생 시절 박근태는 준우를 찾아오고 당시에도 청소팀 팀장이던 박근태인데요. 청소팀 인원 감축을 요청한 준우에게 철회해달라고 합니다. 청소팀이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던 준우. 근태에게 도마뱀이 위험할 때 꼬리를 자르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서 그래야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헌터와 청소팀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근태는 냅다 무릎을 꿇는데요.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냉혈한 준우. 청소팀은 기생충이라면서 모욕하고 그런 근태를 힘으로 밀쳐냈던 것입니다. 한편 버스를 타고 근무지로 도착한 준우. 준우를 보며 반가워하는 근태인데 성실해 보였다면서 팀원들 앞에서 준우 편을 들어줍니다. 시간이 4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팀원들이네요. 한편 대한민국 이능차원관리협회, 속칭 협회에는 4개의 팀이 존재했는데 던전 출몰 현황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지휘통제팀, 무기와 아이템을 제작 및 지원하는 헌터 지원팀, 실질적으로 던전에서 몬스터를 토벌하는 헌터로 이루어진 작전수행팀,
그리고 준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몰랐던 던전 청소팀이죠. 던전으로 들어온 준우가 갑자기 혼자 경로를 바꾸는데 혼자 다니면 큰일 난다면서 막아서는 근태. 보스방은 이쪽이라고 준우가 손짓하는데요. 통제팀에서 준 지도를 보여주며 시비를 거는 상혁. 하지만 지도가 잘못됐다면서 쿨하게 넘기는 준우입니다. 그런 준우에게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묻는데 사실 이 던전은 준우가 토벌했던 던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을 리가 없었기에 그냥 사람들의 뒤를 따르기로 합니다. 한편 아까 말한 45분이 무엇인지 묻는 준우. 던전은 토벌 직후 2시간 정도 이내에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라는데 어차피 사라질 던전을 왜 청소하냐고 묻는 준우. 사실 던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휴식기를 가지는 거고 몬스터 사체에서 나오는 가스는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라며 헌터들이 토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네요. 이런저런 말을 하며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보스방 바로 앞으로 도착하는데 문을 열어보자 준우 말대로 보스방이 아니었고 리미트까지는 22분이 남은 상황. 빠르게 보스방으로 가자는데 그 말을 듣고는 갇히면 어쩌냐고 성을 내는 준우. 그런 준우만을 남겨두고 보스방으로 향하는 팀원들입니다. 던전에서 무시당한 준우는 부들부들대고 잘 들으라면서 소리를 치는데 보스방까지 최단 루트로 뛰어갈 거라며 앞장을 서는데요. 그렇게 뛰어서 5분 만에 보스방에 도착한 팀원들. 시간 없다면서 바로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혁의 앞을 막아서는 준우. 죽은 줄 알았던 보스몬스터가 갑자기 일어선 것이었죠. 스킬도 없는 지금의 준우에게는 골치 아픈 상황. 하지만 다행히 사후경직이었던 몬스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보스몬스터는 처음이냐면서 물러서라고 하는데 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준우. 들고 있는 단검을 빼앗아서 몬스터에게로 향하고 그 모습에 팀원들은 놀라서 벙쪄 있는데 자신들도 모르던 몬스터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준우. 초짜인 줄 알았던 준우의 모습에 놀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첫 청소일을 시작하는 준우네요. 한참 뒤 몬스터의 사체를 완벽하게 해체한 팀원들. 깨끗한 현장을 보고 뿌듯해하는 준우인데 보람을 느끼는 자신에게 충격을 먹습니다. 준우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팀원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리미트까지 5분이 남은 시간 던전을 나서는데 몬스터의 피가 묻은 준우의 장화가 바닥에 붙어버리고 자신은 괜찮다면서 전부 물러나 있으라는 준우. 고열에 약한 몬스터의 피에 바람마법을 사용하려는 것인데 스킬이 전부 잠겨있다는 걸 깜빡한 것이죠. 준우를 구해내기 위해 몸에 줄을 묶는 팀원들. 그리고는 다같이 준우를 당기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몬스터의 피가 묻은 장화는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 근태는 안되겠다면서 방호복을 벗으라 하고 합심해 자신을 구하려는 모습이 어색한 준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근태는 자신이 남겠다고 하고 상혁이 그런 근태에게 자신이 남겠다고 하지만 근태는 다른 팀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죠. 그렇게 팀원들은 전부 나가고 10초만 남은 상황. 방호복과 장화를 벗은 준우와 근태가 뛰기 시작하고 간발의 차이로 다튀는 던전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첫 던전부터 고생했다고 하는 근태인데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린 준우. 오늘 할당량은 5개나 남았다고 하네요. 수많은 헌터들에 비해 청소팀은 고작 5개 팀 25명이 전부. 운이 나쁘면 하루에 5개 이상을 청소하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운이 나쁜 날 일과가 끝나고 회식을 한다는데 팀원들은 이제 준우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굳이 팀원들과 정을 쌓지 않으려고 하네요. 팀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는 준우. 근태와 만나보니 자신을 죽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미 회귀한 몸 누군지 알아서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데 무언가가 생각나 시스템 창을 열어보는 준우. 잠긴 스킬에는 해금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해금 조건이었습니다. 화를 내다 말고 자신의 돼지우리 같은 방을 쳐다보는데 결벽증이 도져 자신의 방부터 치워대는 준우네요. 그렇게 일주일간 청소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처음으로 스킬 하나를 해금했는데요. 효율이 좋은 이동 스킬이지만 공격 스킬 없이는 의미가 없었고 전투 중에만 활성화되는 탓에 청소일에는 쓰지도 못했죠. 이러다 정말 평생 청소일만 해야 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도 청소 근무지에 도착한 준우. 아직 토벌이 진행 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곳은 기껏해야 중간 난이도의 블루 등급 던전. 30분이나 늦는 헌터들에게 버럭하는 준우입니다. 조금 뒤 헌터들이 힘들게 던전에서 걸어나오고 그중 한 명을 보고는 놀라는 준우. 헌터들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것인데요. 바로 자신의 팀의 일원이었던 김민주를 발견한 것이죠.
한때 자신의 팀이었던 헌터와 접촉해볼까 했지만 민주는 예외였는데 민주가 이유도 없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꼈던 준우입니다. 아무튼 이제 청소팀이 들어가야 할 시간. 빨리 일이나 하자면서 준우가 앞장서는데요. 이번에 들어간 곳은 블루 등급의 건물형 던전. 근태는 준우와 함께 보스방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것은 인간형 몬스터인 베가. 그걸 보고는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준우인데 자신의 기억에 베가는 민주에게는 그닥 위험한 몬스터가 아니었죠. 그리고 베가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놀라는데 상처를 보고는 민주에 대해 무언가가 기억난 준우입니다. 한편 오늘도 운 나쁜 날로 새벽부터 출근한 준우. 이번에도 헌터들은 토벌의 늦은 모습인데 그때 던전에서 걸어나오는 헌터들의 모습. 이번에도 준우는 민주와 마주치게 된 것인데요. 그럼 민주를 보고는 베가의 상처가 다시 생각나는 준우. 민주에게 말해줘야 하나라고 고민해보는 준우입니다. 전생에서 민주의 입원실을 찾아간 준우. 민주는 근육이 다쳐 수술을 한 모양인데 그럼 민주에게 은퇴하라면서 은퇴 승인서를 던지는 준우. 협회 의견도 만장일치라고 말을 하는데 민주는 자신은 이미 여러 번 말했다면서 화를 냅니다. 아프다고 할 때마다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준우였죠. 물론 준우에게는 그냥 뱉은 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에 걸린 준우가 걸어가는 민주를 부르고 한쪽 어깨에 과부하가 오지 않게 악력을 기르라고 하는데 웬 청소부의 조언에 뚱한 표정을 짓는 민주. 지원팀 가서 검사나 받아보라면서 던전으로 들어가는 준우입니다. 한편 민주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데 준우의 말대로 한쪽 어깨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사의 처방마저 준우의 말과 똑같아 놀라는 민주이죠. 오늘도 청소팀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한 채 일만에 죽으려 하는 준우. 그 앞에 민주가 찾아와 있는데요. 민주는 준우를 보고는 냅다 목에 검을 갖다 대는데 자신의 어깨에 대해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준우는 그냥 아는 척 좀 해본 거라고 둘러대지만 자신의 검술은 극비 기술이라면서 의심하는 민주. 결국 몬스터 사체에서 칼자국을 봤다고 말을 합니다. 연계한 기술들의 깊이가 얕아 왼손에 힘이 부족한 걸 알았다고 하는데 준우는 헌터 시절 최강이었기에 이런 추론이 가능했죠. 그 말을 듣고는 준우를 프리랜서 헌터라고 착각하는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릴 정도의 은둔고수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준우는 자신은 그냥 청소부라고 말하네요. 자신에게서 콩고물이나 받아먹을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준우인데 민주는 준우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맙다고 말하며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며칠 뒤 이능차원관리협회. 민주는 상관에게 휴가를 건의하고 있는데 따져묻는 상관에게 청소부에게 검술을 배운다고 하고 골치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감싸쥐는 상관. 민주가 말한 청소부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일까요? 며칠 뒤 준우의 청소팀은 근무를 시작하고 어딘가 모르게 신나 보이는 준우인데 얼마 전 연유도 모른 채 해금된 스킬 덕분이었죠. 한편 근태는 당황해하면서 준우를 부르는데 옆에서 열심히 청소 중인 민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준우도 좋아서 민주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니었는데 며칠 전 냅다 무릎을 꿇고는 검을 알려달라는 민주. 귀찮아질 게 뻔했던 준우는 민주를 떼놓기로 하는데 청소를 도와준다면 생각해본다고 말을 하죠. 민주는 청소만 도와주면 되냐면서 눈이 빛납니다. 민주를 과소평가한 걸 후회하는 준우입니다. 한편 소연은 민주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난데없이 둘이 가겠다고 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는 팀원들. 준우를 좋아하는 소연은 민주가 신경 쓰였던 것이죠. 어색한 분위기에 소연은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민주는 그저 자신은 아버지를 따라 헌터가 된 것이라며 아버지는 어깨 부상으로 해고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협회와 헌터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된 민주. 그리고 민주는 소연이 준우를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소연은 열심히 일하는 준우에게 반했던 것이죠. 민주는 걱정 말라면서 자신은 준우에게 호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청소팀은 이제 보스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있는 건 보스 몬스터 맥시멈 슬라임. 치명적인 독과 뿜어내는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면 중독에 걸리는 몬스터죠. 열심히 해체를 하고 있는 청소팀원들. 그때 갑자기 소연이 털썩하고 쓰러지는데요. 골든타임 5분 안에 지원팀이 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를 조용히 부르는 준우. 검을 꺼내서 자신을 베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준우를 믿고 자신의 검을 소환하는 민주. 냅다 스킬까지 사용해 준우를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전투태세로 들어가게 된 준우. 준우는 소연을 데리고 먼저 지원팀에게로 가겠다는데 여기서 지원팀까지는 택시를 타도 30분은 걸리는 거리. 하지만 전투태세에서 스킬을 사용하는 준우.
빠르게 소연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었죠.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도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는 모습. 방호복이 낡아 빠질 때까지 바꿔주지 않는 협회 욕을 하는데 준우는 바람 쐬러 간다면서 밖으로 나가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고 씩 웃는데요. 이유는 바로 던전 청소팀 예산 확대가 해금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고를 걸고 넘어져 예산을 얻어낼 생각입니다. 한편 나간 준우가 걱정되는 소연인데 근태는 동료를 위하는 마음에 화가 났을 거라고 웃습니다. 그나저나 상혁은 준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소연에게 스킬을 썼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근태 역시 청소부로 있기엔 아까운 녀석이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작전팀으로 부서 이동이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민주는 문제는 준우가 청소팀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고 준우의 본 실력은 자신도 가늠이 안 된다면서 자신이 원해서 청소팀에 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우도 상상 못할 동료애가 넘쳐서 남는 거라는데 팀원들은 그 말을 믿고 감동해버리네요. 상혁은 동료애가 넘쳐 설마 이 일을 따지러 간 것 아니냐는데 상혁의 생각대로 따지러 간 준우입니다. 준우의 앞에 있는 사람은 협회 서울본부장인 서민철, 서울본부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었죠. 하지만 보스를 잡아야 한다면서 그에게 온 준우. 서민철은 준우에게 당돌하다고 말하는데 준우는 청소팀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 말을 하고 서민철은 준우에게 본부도 돈이 없다는 막말을 하는데 번쩍거리는 진열장을 보면 없을 리가 없어 보이죠. 심지어는 올해 본부의 예산 현황을 얘기하는 준우. 어차피 올해 다 못 쓸 거 청소팀에 조금 달라는데 결국 준우에게 넘어간 주도권, 예산을 올리기로 하고는 준우가 방을 나가는데요. 서민철은 민주와 아는 사이냐고 묻는데 아는 사이라고 하자 씩 웃으면서 알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우는 할 말을 하고 협회장실을 나가고 서민철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아무래도 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민주의 상관이었죠. 다음날 출근을 한 준우. 근태는 협회에서 온 공문을 보고 놀라는데 그것은 바로 징계처분 통지서였죠. 소연이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걸 보고 서민철에게 분노하는 준우. 소연은 산재는 기대도 안 했다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팀원들은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면서 감동이라고 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준우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던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준우는 상부에서 굳이 자신들을 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민주. 자신의 상관이 청소팀을 안이 꼽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에게 팀장의 이름을 물어보자 자신이 아는 인물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근태를 부르는 준우 연차를 쓰겠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역. 갑자기 이상한 기둥이 솟아나는데요. 던전이 발생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쁘고 그곳으로 향하는 한 사람은 바로 준우였습니다. 그렇게 던전을 토벌하는 준우인데요. 하이퍼 부스트 스킬을 사용해 몬스터를 사냥합니다. 협회의 허가 없이 몰래 토벌하는 행위인 던전 인터셉트를 하는 것이었죠. 사망률이 높은 행동이었지만 준우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보스 몬스터인 골렘과 조우하는데 여유롭게 스킬을 사용해 보스를 공략하는 준우. 스킬은 원카운터를 사용 보스를 잡아내는데요. 하루 동안 총 4개의 던전을 클리어한 준우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놈에게 던전을 뺏긴 협회는 비상이 걸리고 이틀간의 연차가 끝난 준우는 무엇을 보고 놀라는데 청소팀의 일터에 민주의 상관인 이수용이 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인터셉트의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는데 리미트가 1시간 남은 시점 같이 던전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우와 청소팀을 감시하는데 갑자기 민주를 부르는 이수용. 최근 이틀 동안 인터셉트가 일어난 거 아냐며 말을 걸고 당연히 준우를 겨냥한 멘트였는데요. 인터셉트의 범인을 잡으면 부서 이동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팀원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아는 준우. 하지만 근태는 오히려 어제 다친 데는 괜찮냐면서 팀원들 전부 준우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당황해하는 이수용입니다. 한편 돌아온 이수용은 본부장에게 전화를 하고 준우가 인터셉트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을 하는데 잘못 건드린 것 같다며 그냥 예산을 주자고 하는 본부장. 준우의 정체를 알 것 같다고 하는데요. 한편 준우는 UC 세계은행으로 향하고 A팀 기기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양인데 이수용은 인터셉트 범인이 틀림없는 준우를 봐주기 싫지만 인터셉트가 가능한 실력에 청소팀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본부장. 자신에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거기에 뒷배는 협회의 거물 라인인 것 같다는데 아무래도 협회장 라인인 것 같다는 추론을 합니다. 그렇게 준우는 이상한 의심을 받으며 다시 일하러 가는데 청소팀 앞으로 도착한 이상한 박스들. 그것들은 바로 청소팀의 새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팀에 새로운 공문이 왔는데요. 2억의 예산과 함께 도착한 공문에는 소연의 징계를 철회한다는 말이 써져 있었죠. 거기에 1억의 산재 배상금까지 받아 기뻐하는 소연. 준우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스킬 해금을 하게 된 준우. 민주는 인터셉트가 준우가 벌인 일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지원금과 배상금 역시 준우의 작품이란 것도 예상했네요. 뛰어난 능력에 앞으로 협회의 눈에 띄게 될 것이라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청소팀에는 남기 힘들 것이라고 하며 그래도 청소팀에 남고 싶냐는 말을 하는데, 준우의 마음과는 다르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놀리는 듯한 말에 준우는 짜증을 내네요. 며칠 뒤, 이번에는 새로운 사건이 청소팀에 닥쳤는데, 던전 안에 누군가가 청소팀에 욕을 써놓은 것. 벽에는 몬스터 피로 쓴 글씨가 가득했고 몬스터 시체는 고의적으로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죠. 정황상 작전팀 헌터들의 짓이 뻔해 보였는데, 스킬 해금을 위해 그들과 대립하는 것을 피난 준우.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그 짓은 끝나지 않았는데, 근태가 얘기해봐도 증거가 있냐며 잡아 떼버렸죠. 준우는 자신이 가보겠다면서 눈이 돌아 있습니다. 그렇게 단걸음에 협회 서울본부로 달려간 준우. 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를 대강 짐작해보는데, 사흘 전 던전에서 나오자마자 청소팀에게 시비를 거는 헌터들. 면전에다 대고 더럽다면서 욕지거리를 하는데, 심지어는 쪽팔리다면서 차라리 알바가 낫겠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던 민주가 나서고 자신들의 선배인 민주에게는 꼼짝 못하는 헌터들. 민주는 헌터들에게 한 소리 하게 되죠. 그리고는 소영과 상혁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 앙심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청소팀에서 마지막이라면서 인사를 오고, 그동안 친해졌던 소연은 훌쩍이면서 말을 겁니다. 모두가 아쉬워했지만 준우만은 예외였는데요. 청소팀을 떠나라고 한 것은 바로 준우였습니다. 민주에게 토벌 스케줄을 짜주었고 민주를 키워주기로 한 것이죠. 민주를 최고의 헌터로 키워 협회와의 협상도구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가 떠난 지 하루 만에 이런 짓을 벌인 헌터들이었죠. 한편 준우가 쳐들어간 서울협회. 낙서를 한 헌터들은 자기들끼리 히히덕대고 있는데, 그곳으로 찾아가 냅다 헌터들을 패버리는 준우. 갑자기 나타난 준우에 놀라는 헌터인데, 자신을 공격하려는 준우에게 스킬을 사용하고 네크로맨서 스킬로 준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네크로맨서랑 둘이 같이 맞아버립니다. 준우는 자신들에게 시비를 건 이들에게 재밌냐고 하며 일반인 상대로 스킬을 쓰냐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한 짓을 인터넷에 뿌린다고 말합니다. 헌터는 협회는 자기네 편이라고 하는데, 2급 나부랭이 헌터를 편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일 키우기 싫다면 청소팀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들의 앞에 등장한 이수용. 준우는 이수용에게 걸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공손한 태도의 이수용. 준우는 헌터들과의 일을 이수용에게 말해버리고, 헌터는 오히려 거짓말을 치려고 하는데, 이미 준우를 거물급 뒷배가 있다고 믿는 이수용. 오히려 자신이 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준우는 저 두 놈들 앞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네요. 그렇게 일은 잘 끝났지만 이상한 것은 이수용의 태도. 그래도 사과까지 하고 잘 마무리했으니 됐다라는 준우인데, 소연은 그 두 명이 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라는 준우인데요.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하고 놀라는 청소팀들. 헌터들이 던전 앞에서 청소팀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헌터들의 기행은 매 토벌마다 계속됐는데, 토벌이 끝나고 몬스터 시체를 모아놓기까지 합니다. 준우 덕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는 청소 팀원들. 상혁은 준우에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윗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물 라인이냐고 묻는 상혁. 그 말을 듣고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 제끼는 준우입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청소나 하자고 하네요. 한편 최근의 일들로 잠을 못 잔 이수용. 작전 2팀 팀장 임동빈은 수용을 놀려대고, 이래서 낙하산은 안 된다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협회장 라인이어도 치명적인 실수를 커버칠 수는 없다면서 청소팀에 무슨 일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세계 최초 SSS 랭크 천재 헌터 김준우. 회귀하고 자신이 깔보던 청소팀이 되었다? 회귀한 천재 헌터의 슬기로운 청소 생활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원. 마음을 정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남자. 스님은 뭐라고 살지는 생각해봤냐고 물어봅니다. 자신이 남자의 젊음을 이곳에서 썩게 하여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 말라고 하는 남자. 나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일찍 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스님은 남자에게 점을 봐주고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주지 스님은 영순 엄마에게 말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영훈이 용하면서 악한 무당이 될 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영훈은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의 손에서 기이한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의 시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이유이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영훈. 무당이 되지 않으려 일부러 사주와 관상을 배웠습니다. 점쟁이가 될 팔자에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신병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점쟁이가 되면 내재된 본성이 튀어나와 사람을 해칠 것이랍니다. 스님은 영훈에게 험한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 건지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영훈에게 스님은 세상 만만하지 않다고 하네요. 쪽지를 건네면서 뛰어난 윤보살이 소개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람을 구하는데 서울이니까 영훈에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영훈은 절을 올리며 그동안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참을 스님 앞에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속옷 몇 가지와 스님이 챙겨준 통장 하나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렇게 영훈은 25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의 모습, 명일금융이라는 간판의 건물 하나, 영훈은 스님이 알려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부업체 하면서 생각하는 영훈.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이었다는 영훈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부업체자. 영훈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교육은 빠짐없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면접자는 다행이라면서 어떤 회사인지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폭리를 취하는 불법업체라면 일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영훈. 그런 회사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해줍니다. 일단 석 달 정도 지켜보자고 하는 면접자. 수긍하는 영훈은 인사를 드리고 나섭니다. 파란 하늘 명일금융 건물의 모습. 영훈이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다고 인사합니다. 일은 저분한테 배우라면서 한 여자가 말했죠. 날카로워 보이는 한 남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영훈. 양태평은 1살 어린 영훈에게 말 놓겠다며 편하게 대하는데요. 속으로 반말을 듣는 것을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영훈. 태평은 일단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네요. 지금 만날 사람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향한 곳은 한 농촌 마을. 주택 앞에 주차를 하고 대문 앞에 기다립니다. 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태평. 아줌마가 문을 열자 태평이 집으로 들어섭니다. 당장 오늘 원금이나 이자 일부분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줌마가 시간을 더 달라며 이 집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회사에 보고하겠다는 태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아줌마. 조그마한 손이 영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의 자식은 도와달라고 울먹거렸죠. 영훈은 손을 잡은 아이의 상을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 태평이 버럭 화를 냅니다. 딴 생각에 잠긴 영훈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훈을 남겨둔 채 떠나버린 태평의 차. 아무 말 없이 차를 바라보고 있는 영훈. 손잡은 아이는 겁에 질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이주인은 가난하지만 딸 좋은지는 아니기 때문이죠. 은지의 사주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은지에게는 지살과 반한살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특이한 사주인 것입니다. 영훈은 다시 주희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영훈. 주희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3년째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아이가 혹여나 이야기를 들을까봐 노트에 적는 영훈. 영훈은 은지의 친아버지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것이죠. 당혹스러워하는 주희의 표정. 애를 지우라고 할 것 같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름과 당시 하던 일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영훈. 주희가 돈을 갚아야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요. 영훈은 주희를 설득하여 그를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주희가 이름이랑 당시 다니던 대학교를 알고 있는데요. 영훈은 그거라도 일단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명일금융에 온 영훈. 연락도 없이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이냐고 상사가 묻습니다. 이때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데요. 사장님이 영훈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했죠. 영훈은 상담을 위해 다시 주희 집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이없다는 듯 영훈을 노려보는 사장님. 영훈은 상담으로 심리를 안정시키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아이의 생부를 찾는 것은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웬만한 사람이면 양육비로도 빚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영훈은 이번 일로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하네요. 일단 일을 시작했으니 한 달만 일해보라고 설득하고 잘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생각하는 영훈. 이번 달까지 일해보겠다고 하는 영훈입니다. 이주희의 남편은 백수였지만 아버지가 건물주였습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하죠. 사장은 영훈이 운이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있는 현진물산 송은채 사장. 한 달 후였고 사장님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찾아준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영훈이 일을 그만두면서 보험 영업을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력서를 받고 싶은 눈치를 보이는 누나 송 사장. 마침 회사가 지금 공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송 사장은 영훈의 이력서를 받고 싶습니다. 현진물산 인사팀의 분주한 모습, 골똘히 모니터를 바라보는 한 사원. 영훈이 현진물산이 아닌 현진생명의 이력서를 냈습니다. 위에서 통과시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상황. 그 입사 지원서에는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과장님 하고 외치는데요. 사장이 인사과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양전무에게 보고하지 말고 통과시키기로 합니다. 갑자기 사장이 이력서 상태를 아는지 문득 궁금해지는데 만약 모른다면 인사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죠. 사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실내 인테리어 된 사장 송은채의 방. 인사과에서 최영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면서 박장대소하는 송 사장. 배운 것도 없고 산에서만 살았던 영훈이 재미있습니다. 송 사장은 면접날에 영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화창한 날 현진물산 본사 건물. 면접을 보러 온 영훈. 면접 보러 왔다고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죠. 면접은 이미 진행되었고 장소도 다르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영훈을 부릅니다. 자신을 따라서 오면 된다고 하네요. 사장님실로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매우 당황한 기색의 영훈. 문을 열고 사장실에 들어갑니다. 송 사장은 면접 분위기가 이상하죠? 하고 물었죠. 현진생명 공채 면접은 아니랍니다. 명일금융 송병창 사장의 소개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지금 현진물산 공채를 보는 것이라는 말에 당황합니다. 송 사장은 물산이 아니라면 생명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했다는 송 사장. 첫 번째로 뭘 잘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영훈이 다른 지원자보다 잘하는 점을 생각했죠. 대답은 사람을 잘 봅니다였습니다. 현진물산 건물 앞 대형 버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날입니다. 영훈도 있었고 회사원이라는 것을 실감하네요. 누군가 최영훈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따로 할 이야기가 있는 듯 불러냅니다. 인사과 직원이 신입을 불러내는 상황이었죠. 그는 영훈에게 절대 따로 면접 받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훈의 스펙을 이야기해주는 인사과 직원. 지방대 나왔다고만 말하고 이름은 대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사장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강조했죠. 신신당부한 끝에 그는 영훈을 믿겠다고 하네요. 경기도 양평 현진물산 교육센터. 8명씩 한 조를 짜는 상황입니다. 조원들끼리 둘러앉아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려대, 컬럼비아 등 다들 스펙이 엄청납니다. 이면이라는 여자가 조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학 갔다 와서 모르는 게 많다는데요. 영훈은 그녀를 은근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거리 풍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었죠. 영훈은 오는 길에 멀미가 심해 숙소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말을 오래 안 섞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혼자 있는 영훈에게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면이가 커피를 주려고 온 것이었죠. 그러면서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고 합니다. 연희는 다짜고짜 자신이 어떠냐고 묻는데요. 사주를 잘 본다면서요? 라고 하는 연희. 명일금융 송병창 대표가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송 사장이라는 거죠. 경남 고성 연주사가 맞냐고 물어보는 연희. 미신 따위는 질색이라면서 돌변했죠. 영훈은 또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연희는 들킬까봐 두렵냐면서 비웃는데 영훈은 사람들이 사주 봐달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은 것이죠. 연희는 자신감이 과하다며 비난합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그런 편이라고 대답하는 영훈. 현진물산 직원이 되려면 점쟁이임을 증명하라는 연희. 태어난 시각을 묻자 연희가 왜 모르냐고 합니다. 그럼 악수 한번 하자고 하는 영훈.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냐고 반응하는 연희. 짜증나니까 악수만 한번 하자는 영훈입니다. 연희는 영훈의 태도에 자신이 너무 무례했나 생각하죠. 영훈과 악수를 하는 연희.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하자는 영훈의 말. 사주를 본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희는 영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영훈은 연희가 제복과 인복을 타고났다고 하네요. 예능과 학업 어느 쪽이든 다 잘했을 운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딜 가나 주목받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승승장구한다고 말을 해주네요. 연희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싶었는데요. 그걸 꼭 사주로 봐야만 알 일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영훈은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하냐고 물어보는 영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멈추는 영훈.
사주풀이는 여기서 마치겠다고 가버리는데요. 할 말 더 해보라고 외치는 연희. 영호는 결혼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0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초년에 형제를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동생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연희. 영훈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연희가 흥분한 채로 계속 재촉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연희가 먼저 자리를 떠났죠. 본격적인 연수교육이 시작된 이튿날, 회사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날이죠. 기초 지식이 없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훈. BL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 선화증권을 말하는 거라고 알려줍니다. 자리를 먼저 피했던 연희였죠. 어제의 일은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영훈의 능력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연희. 연희가 손가락질하며 저기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안경 낀 사람을 가리킨 것이었는데요. 연희가 아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맞춰보라고 하네요.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영훈. 12월 4일 오전 7시 10분이라고 알려주는 연희. 영훈은 저 사람이 연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제복이 있으나 연희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부모와 연이 깊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사주를 계속 들으며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연희. 안 좋은 이야기는 본인에게만 한다는 영혼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말년이 좋지 않다고 했죠. 안 좋은 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광대가 약하여 인덕이 없다고 합니다. 고생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문제는 복은 혼자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언젠간 크게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 합니다. 이때 안경 낀 사람이 연희에게 손을 흔드는데요. 본인에게 아는 척 하는 줄 알았던 연희. 연희는 영훈이 사람 좀 본다고 인정을 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 레스토랑. 그 남자는 양철기 전무 아들로 양준기라고 합니다. 연희와 준기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준기가 연희에게 들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훈은 예뻐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연희가 기분 나쁜 소문을 들었다고 하네요. 양준기의 어머님이 아들과 연희의 궁합을 본다고 했던 겁니다. 준기가 연희와 결혼해 이득을 얻는 내용이지요. 이 말을 듣고 영훈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연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더 이상의 상담은 거절하겠다고 했죠. 준기가 연희 옆에 앉아도 되냐고 오는데요. 아까 손 흔들었는데 안 받아줘서 서운하다고 하네요. 놀라운 거 아니니까 공사 구분하자고 하는 연희. 준기가 영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영훈이 인사를 받아주는데요. 우리 연희와 많이 친한 것 같다고 하는 준기. 영훈은 안 친하다며 단답형으로 말했죠. 그리고 친한 척하면 연희씨가 오히려 싫어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연희가 음식을 내뿜었습니다. 너무 웃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연희. 휴지 가져오겠다는 연희에게 괜찮다고 합니다. 연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심기가 매우 불편한 준기입니다. 연희가 영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동시에 준기를 뒷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묻는데요. 영훈은 연희 어머님이 사장님이라고 말했죠. 그러니 준기가 난리치면 자신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연희는 영훈을 골똘히 쳐다보네요. 2박 3일의 오리엔테이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영훈의 첫 출근 날이 다가왔죠. 밥통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영훈. 뭐야 오늘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주인 아줌마가 들어왔는데요. 고시원에서 꼬박꼬박 끼니를 챙기는 건 어렵다고 하네요. 취직 안 한 줄 알고 계셔서 영훈이 취직했다고 합니다. 현진 물산이라고 하자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데요. 아줌마는 거기 다니면 자기 딸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만나면 인사하겠다고 나가버리는 영훈. 편의점에 가서 아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편 송 사장과의 면접 때 송 사장은 사람 잘 보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영훈은 면접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했죠. 불확실한 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는 송 사장. 어쩔 수 없으니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영훈입니다. 송 사장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금까지의 면접자들은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영훈은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겠다는 영훈에게 채용을 제안하는데요.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붙은 영훈. 다만 조건이 있다고 하는 송 사장인데 한 달간 몇 사람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영훈도 특수한 상황이라는 비밀 유지를 부탁합니다. 여러 아파트와 건물의 모습.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영훈이 나서네요. 이때 마주보며 걸어오는 여자. 아주머니의 딸이었고 영훈은 인사를 건넸죠. 영훈은 힐끔 쳐다보는 아주머니의 딸. 아 예 라고 하면서 지나칩니다. 관심 없는 듯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데요. 영훈은 그녀를 계속 주시합니다. 회사로 출근한 영훈. 영업 2팀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연희와 같은 팀이 된 것이었죠.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되냐고 하는 영훈인데 같은 팀에 배정된 것이 계획된 것이었냐고 물어봅니다. 영업팀 지망 연희를 영훈과 같이 배정한 송 사장. 영훈이 해줄 일이 하나 있다고 하는 연희인데요. 엄마가 전달하는 첫 번째 업무 지시라네요. 영업팀 윤성우 부장과 차지열 상무를 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 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송 사장은 영훈이 사주 보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표현할 건지 궁금할 것인데요. 신입사원들을 마중 나온 영업사원들, 영업 2팀 과장 고일주가 인사합니다. 노영석 대리도 인사를 건넵니다. 김승규 과장은 고 과장에게 잠깐 보자고 하네요. 연희 같은 사람이 비서실 인재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훈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출신 대학과 자격증 비공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인사과에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죠. 로열 패밀리 아니냐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과장님. 연희는 두 과장의 이야기를 이미 눈치챘습니다. 영훈은 연희가 사장님 딸임을 누가 아냐고 묻죠. 인사과에서는 알고 있다고 연희가 대답하는데요. 연희는 영훈에게 정말 결혼에 실패할지 물어보죠. 그게 연희의 사주라고 영훈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훈이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나 보는데요. 사주에 칼이 있다고 해서 다 살인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검사나 경찰이 될 수도 있죠. 정해진 사주는 벗어날 수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는 연희. 영훈은 연희가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했죠. 본인은 변화시켜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죽을 수 있으면 어떻게 피하냐고 묻는 연희인데 단호하게 피할 수 없다고 답하는 영훈. 흉살의 경우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연희는 영훈이 사기꾼이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때 두 과장님이 들어왔는데요. 방금 런던에서 연락이 왔다고 누군가가 전달하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과장. 런던은 드롭하고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한국에서 먹힌다고 생각하는 로데리. 영훈과 연희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카톡으로 연희가 뭐를 알아냈냐고 물어봅니다. 알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연희. 저녁 왕제부대찌개 앞 신입사원 환영 회식이 열렸습니다. 영훈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회식이라고 생각했죠. 이력서 비공개인 최영훈이 궁금한 사람들. 전공은 뭔지 물어보는데요. 인사과에서 강조하던 것이 떠올랐죠. 태평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답합니다. 바깥 세상과 호흡하고 싶어서 상사에 지원했다고 하죠. 면접에서 잘 봐주셔서 뽑혔다고 말합니다. 과장은 먼저 일어났고 영훈은 노대리를 봅니다. 노대리에게 인도네시아 팜 농장을 묻는 영훈. 인도네시아에서 농장을 운영한다는 노대리. 팜오일이 비누유지 공업의 원유로 쓰인다네요. 기존 농장 확보를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농장주 한 명이 큰 빚을 졌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래서 농장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네요. 런던 쪽 사업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식을 마친 영업 2팀. 노대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자고 했죠. 이만 들어가 보겠다는 영훈. 이때 휴대전화가 울리는데요. 연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임원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부서 발령 받으면 그냥 차 한잔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내일 만난다는 임원을 짐작하는 영훈. 바로 자신의 타깃인 차지열 상무입니다. 연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송 사장의 집에 왔네요. 영훈은 좀 어떠냐고 송 사장이 물어보는데요. 진짜 사람을 잘 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연희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영훈의 실력은 내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연희가 왜 차상무를 신경 쓰냐고 묻는데요. 차상무는 연희의 아버지가 신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 사장이 손을 내밀면 잡을지 궁금한 것이었죠. 그러다 아빠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연희. 아빠를 질문하는 연희가 의외인 송 사장입니다. 송 사장은 같이 한번 가볼 건지 묻죠. 연희는 흔쾌히 동의하네요. 영훈이 기운차게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 과장님. 회의 자료를 가져다 두게 된 영훈. 노대리의 책상을 뒤적거렸는데요. 그때 영훈의 눈에 들어온 한 자료. 생각에 잠긴 영훈입니다. 회의실 세팅을 마친 영훈이었죠. 연희가 영훈의 모습을 봤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영훈. 노대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봅니다. 연희는 영훈이 노대리를 주시한다고 생각했죠. 영훈은 노대리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연희는 고 과장의 보류권을 건들자고 제안했죠. 영훈은 감동보다는 걱정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일종의 겸업이라고 말하는 연희. 꾸준히 사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연희와 일하며 실적을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영우는 연희의 제안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너무 칼대답 아니냐고 하는 연희. 과장님이 회의실에 들어오는데요. 밥을 안 먹었으면 배달해주겠다고 하는 과장님. 과장님은 벌써 송 사장과 연희를 알고 있었죠. 연희에게는 회식 세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우는 그러자 자기가 도맡아야 하냐고 묻는데요. 고 과장의 불만스러운 표정. 잠깐 영훈과 둘이 이야기해야겠다는 고 과장. 연희가 고 과장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냐고 말하는 연희인데 그렇다고 말하는 고 과장입니다. 다른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연희. 영훈 사원을 사장님이 직접 뽑았다고도 말했죠. 그러니 업무적으로만 평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 과장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데요. 그런 과장을 보며 주제 넘었다고 하는 연희.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과장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뇌리에 불문율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죠. 먼저 사과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고 과장은 연희에게 해명합니다. 연희는 스스로의 성격이 죽었다고 생각하네요. 고 과장은 영훈에게 아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일에만 잘 집중하자고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과 깊은 관계냐고 묻는데요. 사장님과 가까운 분에게 도움을 줬다고 했죠. 이건 말하지 말라고 과장님에게 당부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과장은 떠났습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고 과장. 영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연희가 비호한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하는 고 과장입니다. 무당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힐 팔자를 타고난 아이. 욕심을 버리고 신을 받지 않기 위해 평범한 회사원이 되려고 한다. 운명을 보는 회사원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2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